안녕하세요. 예. 자, 안 좋아할 분 있어요? 요새 또 이번 주에 시험 본다고 또 별로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공법 하면은 다 끝나죠. 공법까지만 좀 고생하시고. 자, 요새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그냥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무탈하시고요. 여기 또 한 명 걸린 사람 또 나왔다 그러면 작살나요. 하여튼 건강관리들 잘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작살납니다. 그 학원 며칠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럼 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하여튼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수업 시간에 또 마스크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또 그 애들 순호학원에서는 그 강사도 다 마스크 쓰고 수업하라고 그러던데 그럼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아무튼 오늘 5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 5주차에 도시개발법 싹 마무리 짓고 그리고 정비법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확인할 수 문제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에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물 건축할 때는 특광사무소한테 허가, 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이 건물 건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는데, 자, 뭐가 틀렸어요? 도시군계획사업. 이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개발할 때 이때는 일체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는 두 가지. 도시군계획사업 아닐 때 허가받아 갖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체계, 일체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녹지관리 농림지역에 건물 울타리 밖에 토지에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도 허가받아야 된다. 저 뭐가 틀렸어요? 농림지역. 농림지역. 그래서 농림지역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그래서 농림지역에서는 물건 쌓아두는 게 농사에 수반해갖고 빌비자하니까 이 농림지역은 빠지게 되죠. 3번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운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 제한할 수 있고, 허가 제한은 허가 못 내주게 하는 거죠. 허가 내주지 마라. 제한할 수 있고 연장할 수가 없다. 자, 이게 틀렸죠.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계획 수립할 때까지 기다려라. 허가 내주지 마라. 근데 이 계획이 잘 수립이 안 되니까 3년에 2년 연장, 최장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가 있죠. 또 4번의 특광시험 운수 허가권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로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 자, 요게 키워드죠. 곤란한 지역에 개발 및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다 좋았는데 뭐가 틀렸어요? 계획관리적. 자, 요게 틀렸죠. 그래서 우리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기반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기개발지 하면은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상공업지역에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이 계획관리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5번. 자,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로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곳. 필요하다. 저게 키워드. 필요한 지역으로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자, 요게 틀렸죠.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적, 서로 정반대. 얘는 새로 개발하는 거, 신개발지라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필요한 지역이죠. 그럼 필요한 기반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이 설치해라. 그런데 직접 기반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설 설치 비용, 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 효과, 돈 내라는 거죠. 그럼 누가 돈 내는지 그게 핵심. 그래서 6번에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하는 자, 요자들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낸다. 자, 6번은 맞죠. 그 다음 7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시개발법이 되네요. 자, 지정권자는 국가가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자,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았고 하니까 최초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 거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받아라. 근데 뭐가 틀렸어요? 국가. 이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환지 방식이라도 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다음 8번.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그럼 지정권자 이꼴 자치권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할구역에 개발구역 중에서 신도시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권한, 자치권,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그리고 3번 군수. 자, 일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지정권 없어요. 지정해 주세요. 시도지사에게 요청만 할 수가 있죠. 또 9번에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땡. 자, 자연녹지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주거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주거 순식간에 5천 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주거, 상업, 헷갈리니까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 앞글자 따고 주상, 자생 1만,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이 3만 이상, 비도시 지역은 30만 이상.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럼 10번에 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2년이 아니고 3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신청 안 하면 그 3년이 되는 날로가 아니고 다음 날, 항상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된다. 자, 이게 해제 사유에서 핵심. 3년 내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3년 동안 사업 안 했으니까 다음 날로 해제시켜 버린다. 그래서 3년 내 실시계획에 인가신청하는 거죠. 또 11번 지정권자는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2년 내 착수 안 했다. 2년 내 삽질한 바 안 한다. 사업 안 하니까 시행자 바꿔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번하고 11번 이 실시계획에서 중요한 숫자들이 쏟아져 나오죠. 개발구역 지정하면 3년 내 실시계획 작성해갖고 인가 신청. 실시계획 인가 나면 2년 내 착수. 그 다음 12번.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 면적 3분의 2 이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와, 항상 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각각 다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각각의 동의죠. 자, 오늘은 기본서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223페이지. 자, 우리 도시개발법 이제 수용 방식부터 한번 이어서 보죠. 자, 22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저번 주에 갖고 도시개발법 공부하고 있어요. 일단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법이라고 하죠.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개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그랬죠. 이 건물 지을 땅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그래서 이 개발 사업학에서 일단 개발 사업에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철저하게 수립하는 계획을 개발 계획, 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 계획부터 수립해서요. 이 개발 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개발 사업합니다. 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 개발 계획 수립해서 개발 구역 지정하는 자, 그 자들을 지정권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은 주인공이 지정권자라고 그랬어요.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그래서 지정권자 문제도 봤죠.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자, 이 지정권자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도 다 지정을 해줘요. 그럼 시행자가 공사계획, 요 실시계획도 작성해갖고 인가받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나면 2년 내 착수해갖고 사업을 하는데 크게 우리 개발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네요.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특히 수용 방식은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 집단적으로 조성할 때 이때는 강제적으로 싹 수용. 그래서 수용 방식은 실시계획 인가 나면 절차 간단해요. 공사하기 위해서 시행자 개발구역의 토지를 싹 수용합니다. 수용한다는 게 뭐예요? 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 다 뺏어 버린다 그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 버리고 강제적으로 이제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해 갖고 이제 공사하는데 이 공사하기 전에 공급해 주는 땅을 원용지라고 그래요. 공사하기 전에 원용 그대로의 토지, 농지나 산지를 바로 공급해 갖고 이 원용지는 공급받는 자가 따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용 방식의 단점, 똑같이 획일적으로 개발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자 공사하기 전에 공급해주는 땅거를 원용지라고 하고요. 자, 원용지는 원칙적인 공급 방법은 아니니까 전체 토지 면적의
딱 3분의 1까지만 공급합니다. 3분의 1. 그래서 뭐 작년에도 기출이고 맨날 나오는 지문이죠. 원형지는 얼마까지만 공급해라? 3분의 1. 왜 3분의 1이요? 원, 형, 지 세 글자니까 3 따고 3분의 1까지만 원형지 공급해서 요거는 공급받는 자가 따로 개발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시행자가 공사합니다. 무슨 공사 하겠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공사한다? 택지 개발하는 공사, 산 깎고 논밭 메꾸고 이런 형질 변경 구획 정리 대규모 공사를 한 몇 년씩 하게 되죠. 한 3년 4년 공사해갖고 다 끝났어요. 그럼 실시계획대로 공사했는지 지정권자한테 검사부터 받고요. 지정권자 검사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잘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용 방식한 개발 사업은 끝나게 돼요. 공사 완료 공고 나면 바로 사업도 끝. 수용해서 공사 끝나면 사업도 끝. 그럼 사업이 끝났으면은 더 이상 개발구역일 필요가 없다. 다음 날로 개발구역 지정도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갖고 해제가 됐을 때 이때는 다시 지정하기 전으로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니죠. 원상복귀 될 필요 없이 그냥 도시로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만들어진 땅, 그거를 조성토지. 그래서 조성토지를 시행자 일반에게 공급 분양한다 하기죠. 땅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모습이 두 개요.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을 원형지, 공사가 다 끝나갖고 공급하는 땅을 조성토지, 원형지, 조성토지. 이게 요새 시험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들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이 두 개가 헷갈려요. 그래서 223페이지 자 논점 하나씩 봅니다. 일단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부터 합니다. 가로 1번. 자,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뭐 수용 방식이니까 시행자가 수용할 수가 있고요. 네, 가로 2번. 그거는 이제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이라고 그래요. 가로 2번에다가 별표. 이거 작년에도 기출 지문이죠. 자, 민간 사업 시행자 밑줄. 민간 사업 시행자. 가로 열고 그냥 토지 소유자부터 그 네 번째 줄까지 쫙 써놨어요. 가로해 갖고 쫙 써놨는데 그럼 민간 시행자부 쭉 열고 해놨고요. 그 중에서 하나만 빠져요. 조합만 제외입니다. 조합은 제외. 이유는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 된다?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되니까 수용 방식에서는 조합의 조자만 나오면 그냥 틀려요.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민간 사업 시행자는 네 번째 줄.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동그라미 소유하고, 소유한다 이 말은 사야 된다. 면적 3분의 2 이상 땅 사가지고 소유해야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 동그라미. 그래서 민간 시행자 수용하려면 요건부터 갖추래요. 그러면 수용 방식이니까 이 수용을 하는데 민간 시행자는 요건을 갖춰라. 그럼 민간의 반대말 공공사업 시행자는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게 작년 기출지문. 지방공사인 시행자 수용하려면 요건 갖춰야 된다. 지방공사는 공공사업 시행자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일 때만 요건 갖춰라 했는데 이 분수는 맨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저희 개발법에서 분수는 지금 이거 벌써 세 번째 보는 거죠. 이거 앞에서 뭐 할 때 봤어요? 오늘 문제 풀 때도 다 봤네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동의받아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도 동의받아라. 그래서 앞에서 벌써 두 번이나 봤는데 차이점. 앞에서는 동의죠. 동의. 근데 여기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고 소유, 사야 된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총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라. 소유하고 동의받는다. 자, 요거를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이라고 하고요. 자, 민간은 이 요건 갖춰갖고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 이거 우리 처음 봤을까요? 앞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정령 시험 보는 거예요. 자, 144페이지로 합니다. 144페이지. 자, 시설사업, 국토법에서 우리 시설사업에서 그 위에 동그라미 4번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게 민간이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받고자 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이꼴 수용요건. 정령 자기 손가락으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하고 똑같아요. 민간 시행자는 이 수용 요건부터 갖춰갖고 지정받고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맨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정리해 두면 되죠.
그래서 시설 사업하고 같습니다. 자, 뒤로 오세요. 또 깜짝 놀라고 그러지 말고 다시 뒤로 오셔갖고 자 223페이지 자 밑으로 갑니다. 가로 3번 자, 또 하나 1번 이런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할 때 공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할 때 취자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할 때 법자 따고 줄여갖고 무슨 법? 공취법, 공취법을 준용한다. 항상 수용할 때 절차는 공취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역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두 개 묶으셔갖고 특례, 공취법의 특례를 줘서 개발법에서도 시행자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죠. 그래서 수용 절차의 특례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보면 사업인정 의제, 사업인정 받은 걸로 봐준다 그 얘기인데 우리 공취법에서 수용하려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부터 받아야 되죠. 무슨 사업으로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수용하려면 무슨 사업으로 인정? 공익사업, 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야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 개발법에서 따로 사업 인정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받은 걸로 봐준대요. 사업 인정 의제 땡땡. 자, 공취법 준용할 때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 그 세부 목록을 고시. 거다 몇 점? 거다 별표. 세부 목록은 세부상, 그 토지의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뭐 등등등 이런 토지의 세부 목록. 그걸 줄여갖고 세목이라고 그래요. 세목 고시하는 때는 이 공취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래서 개발법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용하기 위해서 따로 사업 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뭐만 있으면 사업 인정 다 받은 걸로 봐준대요. 세목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도 다 받은 걸로 봐서 바로 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도록 해주고요. 또 동그라미 3번 재결 신청 기간의 연장 특례라고 그러죠. 연장. 우리 재결 신청은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수용하기 위해서 당사자 간의 보상금 협의가 안 되니까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얼마로 할지 산정해달라고 신청. 근데 우리 공취법에서는 재결 신청 1년 내 하라 딱 규정하고 있죠. 1년. 신속한 수용을 위해서 1년 내 재결 신청하도록 하는데 이 개발사업이 1년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은 공취법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은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법에서 재결 신청 1년 내 한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재결 신청은 1년이 아니고 항상 언제까지 연장이냐. 사업 끝날 때까지 사업 시행기간 내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장. 그런데 그 위에 사업 인정 의제해 주는 거 이게 사업마다 다 달라갖고 그게 항상 논점. 그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좀 전에 봤던 시설 사업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 의제해 주는 게 언제였을까? 실시계획의 고시죠. 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도 다 있는 걸로 봐준다 그랬는데 지금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의 고시가 아니고 뭐 했을 때? 세목 고시. 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은 개발구역 지정할 때 같이 고시를 해요. 그래서 이 토지에 세목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도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개발법이니까 개발 사업할 때 개자, 그 세목 고시할 때 세자 따고 안 글자 따면 개세. 그래서 개발 사업은 무슨 고시가 있으면 세목 고시, 개세. 자, 이게 그대로 27회 때 정답이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토지상환 채권. 자, 토지상환 채권도 별표. 자, 토지상환 채권에다가는 사후 현물보상 이렇게 딱 써두세요. 사후 현물보상 조건부로 발행하는 채권. 그래서 우리 원칙 공취법에서 수용하려면 사전에 현금 보상하고 수용하는 게 원칙. 수용을 강제적으로 뺏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뺏는 게 아니고 사전에 현금 보상하고 수용하는 게 원칙. 그런데 토지 소유자 원하면 보상금을 나중에 땅으로 주겠다. 땅은 현금이 아니고 현물. 나중에 조성되는 땅 현물로 보상해 줄게요.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 상환이라는 말이 뭐예요? 상환. 갚아준다 그죠? 그럼 보상금은 뭘로 갚아준다? 땅으로. 그래서 토지로 갚아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그래서 발행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 거기서 매수대금은 보상금 얘기합니다. 보상금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주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일단 누가 발행할 수 있대요? 시행자가. 언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원한다 이 말의 의미는 토지 소유자 저는 보상금 돈 대신에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보상금 돈 대신에 땅으로 달라 원하면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럼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돈으로 달라고 그러겠어요? 땅으로 달라고 그러겠어요? 땅으로 받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 돈 그 몇 푼 받아갖고 쫓겨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땅으로 받아갖고 그 땅에다가 빌라만 지어도 훨씬 더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저는 보상금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원하면 발행할 수 있는데 원한다고 나중에 조성될 토지 전부 다 토지상한 채권부로 발행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땅 그는 일일이 토지 소유자에게 나눠줘 버리고 끝나요. 그러면 수용 방식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우리 수용 방식은 뭐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 일일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원한다고 다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딱 2분의 1까지만 토지상한 채권부로 발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나중에 조성될 땅이 1000필지 그 중에서 토지상한 채권부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500필지만. 나머지 500필지는 수용 방식의 목적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면 2분의 1까지 발행하니까 보상금의 전부 지급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를 지급한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맨 위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면 매수 대금의 전부 지급 이름 틀려.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 보면 그 책날개 옆에 조그만 것이 그 심화 이렇게 써있죠. 심화가 아니고 그 핵심이에요. 핵심. 아주 눈에 거슬려 그냥. 심화 지워버리고. 그래서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규모.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한 채권으로 상환해줄 토지나 건물이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 면적 얼마? 2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딱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도록 규제합니다. 다음 바로 2번 보증. 민간 사업 시행자 빗줄. 민간 시행자는 세 번째 줄,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 등등으로부터 지급의 보증 또는 보증받은 때만 발행할 수 있다. 이유는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 발행하고 다음날 부도 났어요. 그럼 휴지 조각밖에 안 되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부도가 나도 은행이 대신 지급해 주겠다. 보증까지 받아야만 발행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럼 항상 이 보증은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있을 때 그럼 반대로 공공은 부도 파산될 염려가 없죠. 공공이 보증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항상 보증은 누구만 받는 거냐? 민간 시행자만 받는 거죠. 또 하루 3번의 승인.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 발행하려면 발행 계획부터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사인 받아야 된다. 이유는 얼마까지만 발행? 2분의 1. 그 2분의 1까지 발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다 승인도 받고요. 또 하루 4번 그 토지상한 채권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 금리 이런 거 고려해서 발행자가 알아서 정해라. 그 다음에 또한 토지상한 채권은 김영식 동그라미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이걸 또 잘 물어봐요. 김영식으로 발행. 그럼 김영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김영. 상환받는 채권자의 성명이 써진다. 그죠? 성명이 기입되는 방식. 그래서 우리 토지상한 채권증서 보면 채권자 발행 번호 나오고요. 이 채권증서에 돈이 써지는 게 아니고 상환받을 채권자 이름이 써지는 거죠. 이름도 우리 다 알아요. 자, 이거 그대로 읽으니까 뭐가 돼요? 김영식. 그래서 자 이렇게 채권자 이름이 써지는 방식 그거를 김영식 증권이다. 채권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공법에서 이 상환자가 붙는 채권들 다 김영식입니다. 이거는 공식이요. 이 상환자가 붙는 채권. 저 우리가 보고 있는 채권 이름이 뭐예요? 토지 상환 채권. 또 나중에 저 주택법에서 나오는 주택 상환 사채. 상환자가 들어가면 다 무슨 식이냐? 김영식. 상환받을 채권자 이름이 써진다. 그래서 채권증서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을 명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김영식 채권은 이 명의자가 곧 채권자가 돼요. 그래서 명의자에게 나중에 땅으로 상환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김영식하고 반대가 되는 게 이제 무김영식이라고 그러죠. 그 무김영식은 채권자 이름이 써지는 게 아니고 채권 금액만 딱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무김영식 채권 이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게 다 무김영식 채권이죠. 금 10만 원 딱 이렇게 돈만 딱 나오는 채권을 무슨 채권? 무김영식 채권. 상품권 같은 게 다 무김영식이라고 그래요.
또 큰 거 오늘 또 배웠네. 아무튼 그래서 이 무기명식 채권은 그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그 채권자가 돼요. 그래서 소지자에게 그냥 상환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은 무기명식이 아니고 기명식, 채권자 이름이 써진다. 그 이름이 딱 써 있으니까 이 토지상환 채권 이거 다른 사람한테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토지상환 채권은 이전 양도할 수 있다. 자, 그럴듯하게 물어본다면.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채권자 성명이 기입되니까 이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얼마든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새로 산 사람이 원래 채권자 이름 지워버리고 새로 취득한 자 이름 고쳐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로 5번에 토지상환 채권의 이전 등 이렇게 써 있는데 뭐 대항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그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27회 기출문제.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시행자 아닌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말장난 쳐놨어요. 왜 지정권자가 수용을 하고 그래요?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시행자 아닌 지정권자는 당연히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또 이번에 토지 수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다. 아니 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절차법이지 수용할 때는 무슨 법? 공취법을 준용합니다. 공취법. 근데 3번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는 이 공취법에 따른 사업인정호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럼 개발법에서는 사업인정호시 의제해주는 시점이 뭐라고요? 세목고시, 개세. 3번 정답. 그 다음 또 4번 그 원용지 면적은 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 3분의 2까지가 아니고 3분의 1. 야, 또 원형지 3은 또 알았는데 뒤에를 또 3분의 1까지.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하고요. 5번은 풀어보시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이주대책 읽어보시고요. 4번에 선수금. 그러니까 선수금은 미리 받는 돈을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돈을 미리 받는 거냐? 이 원형지나 조성 토지를 공급이 분양이죠. 분양받는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시행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계약금, 중도금, 분양대금 미리 건설회사에 내죠. 건설회사 입장에서 분양대금 미리 받습니다. 그거를 개발법에서는 선수금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1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과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조성되지 않은 상태가 공사하기 전의 토지, 그거를 원용지. 조성 토지나 원용지를 공급, 즉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든 일부든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분양대금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선수금이라고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선수금 받으려는 시행자는 밑에 줄 끝에 다음의 요건을 갖춰갖고 역시 지정권자한테 승인, 밑줄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건에 맞게 선수금 받는지 지정권자한테 승인도 다 받아라. 그래서 요건들이 또 쫙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수금 받을 수 있는 시기만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그 공공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고 시후, 거기다 밑줄 개발계획 수립 후에 바로 그냥 선수금 받을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민간사업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에 실시계획 인가 후, 밑줄 실시계획 인가 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선수금 받을 수 있다. 요건들이 또 많아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됐고. 그럼 이제 공공사업 시행자는 언제? 개발계획 수립 후에 바로 선수금 받을 수 있다. 처음부터 그냥 다 선수금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민간 시행자는 한참 지나갔고 실시계획 인가가 다 나야 요건 많은 거 갖춰갖고 선수금 받을 수가 있으니까 민간 시행자는 선수금 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 까다롭다 그 얘기인데 첫 번째 논점. 자, 민간 시행자는 선수금 받을 수 없다. 틀려요. 민간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요건이 이제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공공은 개발계획 수립 후, 민간은 실시계획 인가 후에 각각의 요건 갖춰갖고 선수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다 힘들어요. 좀 전에 민간 시행자만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 갖추려고 그랬죠. 면적 3분의 2 이상 땅 사야 된다. 엄청난 거예요. 또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는데 민간은 은행에 뭐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보증. 그 은행이 보증 잘 서줄까 안 서줄까?
안 서줘요. 엄청 깐깐하게 그러갖고 그거 어려운 거예요. 보증받는 것도. 그리고 민간은 선수금도 한참 지나갖고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민간은 다 제약이 따라옵니다. 이유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수용은 주로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공공이 한다고 그랬죠.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선수금도 받으면서 공사하는데 그 공사하기 전에 공급해주는 땅, 그거를 원용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옆에 있지. 원용지의 공급 개발. 자, 어디다 불평. 자, 원용지는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즉 공사하기 전의 토지를 얘기하고요. 자,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그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한다. 이게 획일적 개발의 반대말. 좀 색다르게 멋지게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역시 끝에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지정권자 승인 받아갖고 원용지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 원용지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공급받은 자가 따로 개발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공급할 수 있는 원용지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그래서 원형지 3분의 1까지만 공급하고요. 그 3분의 1까지 공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와서 승인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좀 전에 토지상환 채권은 얼마까지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2분의 1. 토지상환 채권 2분의 1. 원용지는 3분의 1. 그 2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맨날 바꿔주니까 그래서 기준 하나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죠? 원형지. 저게 3분의 1까지. 토지상환 채권은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가 있죠. 근데 원형지 이제 공급의 장점을 봤어요. 복합적 입체적 개발. 장점. 근데 단점 있을 거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공사하기 전에 토지, 농지나 산지를 바로 공급해 주니까 공급할 때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완전 싼 거예요. 그래서 원형지 싸게 공급받아갖고 개발했다. 몇백 배 되는 개발 이익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받으면 엄청난 특혜요. 그래서 이 원형지라는 게 예전에 저 세종시 개발할 때 도입한 거예요. 세종시 개발하면서 원형지라는 제도를 도입해갖고 그거 다 누구한테 공급해 줬을까요? 삼성한테 줬다 그랬죠. 삼성. 엄청난 특혜를 입는 거예요. 모르게. 그래서 원형지 공급받으면 엄청난 특혜. 그래서 싸게 공급받아갖고 차익만 몇백 배 남기고 팔아버렸다. 그럼 투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원형지는 싸게 공급하니까 특혜 시비, 투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그 참고 이렇게 써있는데 역시 참고가 아니죠. 핵심이에요. 핵심. 원형지 공급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원형지는 그 1, 2, 3, 4, 5 딱 5명 고자들에게만 공급해 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1번 국가나 지자체, 또 2번에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 뭐 있겠어요? LH, 뭐 토지주택공사 같은 거. 그래서 3번에 지방공사, SH.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개 묶어갖고 얘들이 누구냐? 공공입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가 없는 공공에게 원칙적으로 공급해 주는 건데 그 밑에 5번 원형지를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그 원형지 공급받아갖고 학교 짓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 얘들은 공공은 아니래도 투기는 아니죠. 실수요자. 이런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 이런 자들에게만 한정해서 원형지는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바로 6번에 원형지의 매각 제한. 자, 원형지 싸게 공급받았으니까 투기 못하게 일정 기간 동안은 매각, 못 팔게 제한합니다. 매각을 제한. 못 판다 얘기죠.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 근데 가로에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 거기다 비춘 별표.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한다.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없다니까 제외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이 없어요. 날씨가 요새 좀 춥다고 또 머리도 얼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매각 제한이 없는 자들이 국가와 지자체. 얘들이 뭐 투기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23회 때는 정답, 25회 때는 기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하고요. 자, 원형지 개발자는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그 밑에 다음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제한 기간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원형지 공급 계약한 날부터는 10년 동그라미.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못 판다 그 얘기인데 다시 위에 동그라미 1번. 원형지 공사하려 공고일부터는 5년 동그라미. 그래서 5년하고 10년. 자, 두 개 묶으셔갖고 그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게 또 우리 교재에 빠져 있어갖고 먼저 끝나는 기간. 그래서 5년, 10년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한 날부터 10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공사 끝난 날부터는 5년. 그럼 예를 들어갖고 원용지 공급받아갖고 공사가 3년 만에 끝났어요. 그럼 3년에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3년에 5년도 하니까 8년. 8년 지나면 10년 되기 전이라도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용지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로 합니다. 맨 위에 가로 9번. 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원용지 개발자의 선정. 그 원용지 개발자 선정한다는 게 원용지 공급하는 방법이요. 원용지 공급하는 방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딱 끊습니다. 수의계약이 원칙. 수의계약이란 1대1 계약이죠. 1대1로 계약. 그거를 법에서 이제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원용지는 아무나 공급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 공급받는 자하고 시행자 1대1로 계약해서 공급합니다. 근데 딱 끊고요. 다만 학교나 공장 용지에 해당하는 원용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며 거기까지. 그럼 원용지에 학교 짓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여러 명 있을 때는 경쟁 입찰 붙인다. 그래서 원용지 공급할 때 방법 원칙은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공장은 경쟁 입찰. 그래서 딱 요것만 정리합니다. 원용지는 수의계약 원수. 근데 공장은 경쟁 입찰 공경. 원수 공경. 자, 원수 뭐라고요? 공경해요. 그래서 원수 공경 이렇게 앞글자 따고 정리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원용지 공급할 때 가격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용지 감정가에 시행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거기까지는 기준이죠. 그 다음 핵심 시행자와 원용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거기다 비춤. 그 원용지 공급할 때는 무슨 가격을 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시행자하고 원용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지들끼리 알아서 정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용지. 그래서 3분의 1까지 원용지 공급해서 이거는 공급받은 자 개발. 나머지 이제 3분의 1을 시행자 공사. 몇 년 지나고 다 끝났으면 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 사업 끝. 그럼 이제 조성된 토지, 이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땅, 조성 토지를 시행자 일반에게 공급 분양합니다. 그래서 조성 토지의 공급이 택지 분양하는데 요거는 우리 개발 사업의 절차야 아니요? 조성 토지의 공급은 개발 사업의 절차다 아니다. 절차가 아니죠. 아니 여기서 끝난다니까 사업은 여기서 딱 끝나고 이거는 그냥 택지를 분양하는 부수적인 기준밖에 안 된다 그래요. 택지 어떻게 분양할 거냐 그 기준 절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6번에 조성 토지의 공급. 자 거기다 별표. 자 1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 그게 26회 때 정답. 지정권자한테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제출. 공급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작성해갖고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 그게 26회 때 정답이요. 승인받는 게 아니고 제출만 해주면 끝나요. 이거는 절차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제출. 그런데 좀 전에 원용지는 공급하려면 공급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원용지는 승인, 조성토지는 제출만 합니다. 제출. 또 밑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고시한 실시계획,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그럼 공급 기준이 되는 계획이 또 무슨 계획이냐? 실시계획. 자, 우리 개발사업에 지침하면은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개발계획.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구역도 지정,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도 지정,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도 작성. 다 개발사업은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이러면 틀려. 얘는 절차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땅. 그럼 공사계획이 무슨 계획? 실시계획. 요 공사계획은 실시계획에 정한 대로 공급한다. 기준이 되는 계획도 다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방법. 자,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다. 경쟁입찰. 이 경매나 입찰 붙여갖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돼서 그 자에게 공급해준다. 그럼 경쟁입찰 붙인다 이 말은요. 조성토지는 아무나 공급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다.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뭐 공급 순위, 자격 이런 거 있죠. 근데 땅을 분양받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나 중에서 경쟁입찰 붙여갖고 제일 높은 가격 부르는 사람한테 공급해준다. 그래서 저희 지방 같은데 평택 신도시 이런 거 개발해갖고 택지 분양할 때 경쟁률 몇백 대 1이 아니죠.
몇천 대 1입니다. 몇천 대 8천 대 1, 막 9천 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임차를 붙여갖고 공급한다. 그게 원칙.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추첨하고 수의계약 예외가 두 개인데, 자 추첨은 제비뽑기 하는 거죠. 그래서 추첨.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첨으로 분양할 수가 있대요. 아직 다 읽지도 않았는데 막 넘기고 그래요. 그래서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거 이제 넘기세요. 맨 위에 보시면 박스. 자 2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건설 용지. 거기 동그라미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용지. 거기 번호 매기세요. 동그라미 1. 그 다음 B번에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공택지의 동그라미 2. 자, 우리 주택법에서 공공택지는 다 수용해갖고 만든 땅. 그거를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또 C번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면적. 그 국토부령이 정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딱 100평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거기까지 동그라미 3.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그리고 끝에 공장용지의 동그라미 4. 그래서 A, B, C 3개만 써있는 것 같은데 실제 4개요. 딱 4개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 또 니은번 수의계약, 1대1 계약.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대요. 그 박스에 A번 학교나 공공청사용지 같은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거기다 비춰.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동그라미, 지자체 동그라미에게 공급할 때, 그럼 밑줄 친 거에서 공공용지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분양받는 땅이 아니다. 그죠? 그럼 공공용지는 당연히 누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 그 국가나 지자체하고 시행자가 1대1 계약으로 공급한다. 뭐 당연하고요. 쭉 내려가셔갖고 D번 하나 더 볼까요? D. 토지상환 채권 밑줄. 토지상환 채권자에게 상환할 때, 그 얘도 논리가 뭐예요? 채권자, 시행자 1대1로 상환해준다. 그래서 당연히 수의계약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은 그 H까지 써있죠? H. 그 H까지가 여기 몇 개요? 또 A, B, C 뭐 또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면 F에 2, F에 3 해갖고 그거 다 합쳐보면 수의계약이 11개 나와요. 11개.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게 24회 때 그냥 기출이요. 그 중에서 4개 주고 하나 뭘 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추첨 하나 껴주는 거죠. 그럼 추첨은 4개고 수의계약은 11개고 그럼 당연히 뭘 공부해야 된다? 추첨. 그래서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핵심이요. 그리고 원칙은 또 뭐였어요? 원칙은 경쟁입찰.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주 정신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성토지는 원칙은 경쟁입찰. 근데 예외가 추첨하고 수의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끌졌다 하고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추첨과 수의계약이 예외. 조경, 추수. 여기 아글졌다 갖고 일단 정리하고요. 특히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딱 4개.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나옵니다. 국민주택 규모 330 이하. 규모가 나왔다 그러면 다 뭐냐? 추첨. 그리고 공짜로 시하는 4글자 공공택지, 공장용지 딱 4개만 추첨입니다. 그래서 조경, 추수. 그럼 이게 공급 방법이 지금 원형지하고 거꾸로다 그 얘기죠. 원형지는 뭐가 원칙이냐? 수의계약이 원칙인데 공장은 경쟁입찰이고 예배요 그게. 그런데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추첨과 수의계약이 예배. 그래서 이 공장용지만 갖고 물어봐도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공장용지를 원용지로 공급한다 이때는 경쟁입찰. 근데 공장용지를 조성토지로 공급할 때는 추첨입니다. 그래서 원용지, 조성토지 공급 방법 일단 구분하고요. 그다음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조성토지의 가격 원칙, 가격평가는 감정가 동그라미 감정가격으로 한다. 감정가가 원칙. 그래 토지 가격하면은 지가라고 그러죠. 지가. 자, 지가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 시가를 100 이렇게 잡는다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그거를 감정가. 보통 우리 감정가는 언제 산정하는 걸까? 대출 받을 때 감정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는 보통 시가의 한 70에서 80 요 정도밖에 안 쳐져요. 그다음 매년 이 세금 부과하려고 땅에다 매기는 가격 공시지가 이거는 시가의 한 50에서 60% 땅은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 공법에서 다 나오죠. 시가가 기준인 게 있고 감정가 기준인 게 있고 공시지가 기준인 게 있고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그럼 일단 이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무슨 가격이 원칙이다? 감정가. 이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조성원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이유는 시행자도 그냥 몇 년을 피땀 흘려갖고 공사한 거죠. 땅 만들어갖고 땅 팔아먹는 거예요. 땅 장사하는 거니까 시행자도 좀 남겨먹을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정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밑에 또 예외 기획법, 시행자는 학교나 폐기물 처리설, 그렇죠? 학교 폐기물 처리설, 그 밖에 대통령 영이 정하는 시설이 다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청사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그 토지 가격을 밑에 줄 감정가격 이하, 밑줄 감정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럼 학교 폐기물 처리설 등등 공공시설 용지는 감정가 다 받는 게 아니고 이하로 더 싸게 공급해줘라. 여기죠. 공공용지는 더 싸게 분야하도록 하고요. 그럼 조성토지 공급할 때 가격 원칙은 감정가, 공공시설 용지는 더 싸게 감정가 이하. 그런데 저 원용지는 공급할 때 가격 뭐가 기준이요? 원용지는 그냥 협의해서 정하라고 그랬죠. 협의해서. 아주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원용지하고 조성토지, 그래서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 개가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래서 이 수용 방식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수용 방식은 시행자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싹 수용, 다 토지 소유권 뺏고 토지 소유자 내쫓아버리고 강제적으로 하죠.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분양해주는 땅, 그거를 뭐라 그러고 원용지 3분의 1까지 분양해서 그거는 공급받는 자가 알아서 개발해라. 나머지는 시행자 싹 공사 다 끝나면은 공사 끝나고 만들어진 땅을 경쟁입찰 붙여갖고 일반에게 팔아버린다. 그게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용해서 공사 끝나면 일반에게 팔아먹는다. 끝. 좀 쉬었다가 이제 환지 방식 여기서 보겠습니다.